네, 윤 대통령 지금 현재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4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받았던 게 그 이른바 쪽지를 직접 건네줬느냐, 그리고 포고령 1호 누가 작성했느냐, 그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뭐 작성을 한 게 문제였잖아요. 지금까지 그건 어떻게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포고령 1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헌재가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예. 포고령 1호는 정면으로 이 위헌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면으로 헌법에 배치된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국회라든지 정당의 이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한다라든지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러한 기능의 이제 중단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예. 쟁점이 됐던 것이 과연 이것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쪽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쪽지도 중요한 이유가 국회 무력화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것을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예. 비상입법기구가 필요한 상황은 전제를 해보자면 사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이거든요. 국회가 입법기구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포고령 1호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진 이 쪽지 이것은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역시나 재판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일단 본인이 작성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고령의 경우에는 과거 11.6이라든지 12.12 당시에 이 포고령 아니면 포고문을 본인이 참고해서 작성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검토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쪽지의 경우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어쨌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 맞고 본인이 관저에 있는 본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업무용 노트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양측 대리인단의 신문은 끝난 것 같고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신문을 시작했다고 소식이 들어왔는데 첫 질문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내용을 알렸나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비상계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좀 정당성을 갖췄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과 이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예. 물론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의결을 위해서 어떠한 정족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부가 찬성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요건은 없지만 그래도 심의라는 것을 거치려면 적어도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이 이루어지고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를 해서 어떠한 회의록 작성이 돼야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헌재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국무회의를 거쳤다라면 그러한 의사록 내지는 뭐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졸속으로 이러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 되고 그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을 했고 국무회의가 얼마나 시간이 진행됐고 실제 심의라고 우리가 일컬을 만한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런 부분을 물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과거에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신문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일부 국무위원은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심의라고 일컬을 만한 그러한 실체적인 심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록을 누군가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대답도 했거든요. 즉 우리는 그냥 졸속으로 거쳐서 이렇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심의를 다 적법하게 거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내용 알렸냐 이렇게 물어봤고 김영현 증인이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또 재판관이 대통령이 그러면 국무위원에게 내용을 전했나 이렇게 질문을 했고 김영현 증인은 국무위원 11명 모였을 때는 듣지 못했다. 다시 재판관의 질문입니다. 계엄 사령관 임명 국무위원회에서 심의했나 이렇게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육군 참모 계엄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 김영현 증인은 계엄 포고문에 계엄 사령관 이름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근데 그 전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국무회의가 계엄 발표할 때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러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장 용이한 그 기준은 의사록이라든지 회의록이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의사록이라든지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이라든지 어떠한 안가라든지 있다고 하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만 그러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경호처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것은 본인에게 사실 유리한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없다라면 뭐 제공을 못하겠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유리한 증거라 충분히 잘 쓰일 수 있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11명의 진술을 맞춰보는 작업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뭐 그때 당시 뭐 충격을 받아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모였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회의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네.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한 진술을 한 바가 과거에 있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때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였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뭐 의사록도 아마 누군가가 작성을 했을 것으로 알고 일부는 사실 그것에 동의까지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우리가 그 취지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의견을 구하는 그 심의라는 절차를 거쳤다라고 해서 사실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 들어서 예.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한 신빙성을 좀 가늠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군 배치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 있었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특전사 280명이 국회 본관 뭐 안팎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만약에 본인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이 돼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순간 본인은 탄핵당하는 것이고 내란죄 성립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계엄군을 병력을 투입하긴 했지만 그 병력은 국회를 봉쇄할 만한 병력은 아니고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투입이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전사가 안에 있었냐 바깥에 있었냐라고 물은 건 역시도 특전사를 투입했다라는 것은 특전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잡아 끌어내고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 단순히 질서 유지만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특전사는 국회 밖에 있었고 예. 일부 질서 유지를 위한 뭐 군 병력 일부가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아마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문이 다 끝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조금 애매하게 뭐 안팎에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당시에 사실 다 중계가 되면서 일부 계엄군이 국회 문을 부수고 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을 다 목격을 했는데 예. 그 인원들은 사실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통령은 그 국회에 들어와서 인원들 끄집어내려고 했냐. 근데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바로 다음 날 어제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다음에 국정원 차장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전혀 상반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재판관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현 증인에게 체포라는 말을 안 꺼냈나 이렇게 질문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연장된 질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증인이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 축이 이 포고령과 쪽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체포조가 있었느냐, 실제로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서 병력 투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끌어내라는 거는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지 뭐 의원들에 대해서 지시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본회의장으로 끌어내라라는 만약에 명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 역시도 더 이상 살펴볼 것 없이 위헌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또 반대 측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우리가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병력을 투입한 게 아니라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지만 이것을 오인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에 대한 그러한 체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예. 본인이 비화폰을 통해서 똑똑하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또 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추후에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군 일부 인사가 이 증인으로 나와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할 때에는 결국에는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인지 재판관들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궁금한 게 그 조금 전에 김용현 증인이 앞서 짚어주셨지만 의원이 아닌 불필요한 인원 막기 위해 진입했다. 뭐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명령을 한 요원 계엄군이 투입이 됐는데 본인의 계엄군을 끌어내라는 표현을 쓸까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그게 맞나 표현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증언을 했으니까요. 그 상황을 그래서 재판관에서도 계속 물어본 게 이 부분이 끌어내려야 하는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를 굉장히 계속 강하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취지로 보면 일단은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의원으로 이렇게 잘못 오인이 돼서 이러한 상황이 맞이하게 됐다라는 만약에 취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 사실상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현재 재판관들의 설득을 할 만한 그러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증언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당시에 물론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와 별도로 체포조 관련해서는 실제 그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성했던 이 노트, 그러니까 쪽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메모를 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누구 이름을 듣다가 본인이 너무나 황당해서
마저 적지 않았다라는 그 이제 메모예요. 예. 그러면 아마도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고 아마 메모는 중간에서 중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것까지 사실 객관적 물증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고 실제 일부 인원들의 그러한 이름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물론 뭐 국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예.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 쟁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발언도 또 추가가 됐는데 음. 군인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닌 빨리 끝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계엄이란 건 인정을 한 거고 정당한 통치행위였다.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결을 같이 한 건데 계엄의 실패 원인을 묻는 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의도는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뭐 일부 발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국회 측의 탄핵 소추단의 입장이다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들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평화적인 계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예. 그리고 군인들을 그러한 목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반드시 계엄 선포행위로서의 필요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그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설득의 작업을 들여야 되는 것인데 예. 과연 그러한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실패한 비상계엄 내지는 뭐 성공한 비상계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군인들이 본인의 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알면서도 12월 3일 밤에 그 늦은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실패할 줄 알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어떠한 쟁점 하나를 가지고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나는 그랬다, 나는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위법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일반 뭐 탄핵 소추단이라든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이 예. 오히려 더 효율적인 변론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했을 때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 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군인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쨌든 계엄을 선포했는데 군인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엊그제 헌재에서는 그 화면을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렇게 다 이렇게 조금 다 강압적이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고 또 하나 지금 들어온 거는 또 비상계엄 쪽지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줬고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권한대행에게는 참고하라 말을 했고 옆에 실무진이 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쪽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재정부 장관 앞이라고 써져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줄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 역시도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김영두 재판관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없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물어본 것이 예. 포고령도 그렇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준 쪽지에도 예비비를 편성하라라는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령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게 하고자 함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많은 증거들이 사실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반박을 해야 될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효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예. 그 증인이라든지 증거 하나하나를 반복하면서 그때 당시에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지만 내가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아예 본인의 관계성을 부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외 포고령의 경우에는 역시 예.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작성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이 역시도 그러면 나와 관계없다라고 한다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또 문제점은 사실 대통령 밑에 국방장관이 있는 것이고 국방장관이 주도가 돼서 어떠한 내란이라든지 이러한 뭐 비상계엄, 뭐 우두머리라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조직 구조는 사실 일반적인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역시도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적인 물증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논리를 좀 가지고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보입니다. 예. 오늘 2시 30분에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고 90분 정도를 신문 시간으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재판관이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시에 같은 질문을 이렇게 신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의 주제에 있어서는 이 재판관들의 재량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물론 뭐 주신문에 대해서 뭐 30분, 반대신문 30분 그리고 또 제주신문 뭐 20분 정도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은 가능한데 네. 이게 하다 보면 이야기를 듣고 그때그때 궁금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재판관들이 갖는 그러한 궁금증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재판관이 개입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오늘은 어떠한 뭐 차폐 시설이 없이 본인들이 다 대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네. 간혹 가다가 뭐 차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분리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진술을 좀 맞춰보는 그러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재판관들이 이제 아마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이유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러한 비상계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당시 사실관계를 잘 가장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물어볼 것도 많고 확인하고 싶은 바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증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했으면 담 넘어서 못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 넘어 들어갔고요. 몇몇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회 정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그렇게 군인을 국회에 뭐 침투해서 체포까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좀 느슨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표현한 건지 그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군인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계엄의 사안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래서 계엄이 불발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도 있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예.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결국 비상계엄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나의 의도는 나의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형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뭐 본인도 검사 시절 뭐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어떠한 법리로서 이렇게 다퉈지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사실 각인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그러한 고의의 취지를 좀 부인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진술의 과연 신빙성,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인 것인가. 예. 이 부분이 결국 헌재의 판단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과정으로서 김용현 전 장관과도 이렇게 대면하게 해서 신문도 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매 심리에 지금 참석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본인에게 이제 우호적인 증인이 아닌 본인의 진술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도 대면을 할 가능성이 아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살피고 또 증인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를 좀 살펴가면서 재판관들은 결국 그날에 있었던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 어떠한 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고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의혹 그리고 체포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의혹 그리고 국회에 뭐 문을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다 이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반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드는 생각이 이렇게 되다 보면 헌재의 신속한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조금은 좀 흐려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뒤로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특히 계엄 선포한 이후에 바로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 보도된 영상도 어느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소추단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자료를 다 첨부해서 헌재에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당시에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일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뉴스라든지 뭐 중계라든지 통해서 접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증거로서 이렇게 현출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추단에서도 물론 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뭐 CCTV라든지 확보를 해서 이 부분도 증거로 제출하지만 관련해서 이제 언론 자료들도 이렇게 모아서 일부 증거로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CCTV를 지난 기일에서도 재판정에서 같이 틀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결국에는 증거 조사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실 경호처를 통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좀 협조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증거가 현출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제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집을 해서 현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국민에게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호소한 것이고 국회 시스템을 인정하면서 실행했다. 이런 발언을 지금 헌법재판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제 3차 변론기일에서도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선거 관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어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좀 이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각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했던 그 주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가 되는 건데 이게 물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건데도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좀 주의 깊게 들을까요? 일단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접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러한 헌재 심리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영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중간다리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국회 소추단에서 그러한 증언들을 다 수집을 해서 헌재로 증거로서 현출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그러한 것을 판결문이라든지 결정서 작성을 할 때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증언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이렇게 진술을 한 일부 인원들의 경우에 헌재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었지만 추후에 그러한 인물들이 헌재에 출석을 하게 되면 증인으로서 예. 그러면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과거에 뭐 언론으로 접했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다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때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억을 하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서 신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그러면 그러한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도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2시부터 변론 기일이 시작됐으니까 3시간 지난 상황에서 휴정이 됐고 20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네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의혹은 완전히 넌센스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그 이른바 그 쪽지라기보다는 그 다 타이핑이 되어 있으니까 문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써 있었고 그 맨 세 번째 항목에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뭐 예산 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그 문구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의혹은 완전히 난센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부분도 또 그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쪽지 내용에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로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차단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재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부분이겠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쪽지가 메모가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봉쇄를 함으로써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예비비를 창설을 함으로써 그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읽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러한 고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면 이 쪽지를 대체 무슨 의도로 작성을 했는가부터 예.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쪽지를 누구의 명령에 근거해서 작성을 했는지에 따라서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내란 내지는 어떠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행위를 누군가의 지시로 했는지가 밝혀질 것이고 예. 그렇다라면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아니면 탄핵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이러한 것에 관여를 했다라면 탄핵이 되는 데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물 좀 드시면서 숨 좀 고르시죠. 예. 네, 이제 저희도 휴정을 좀 하면 좋겠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휴정하고 20분 뒤에 재개를 하는데 예. 증인 신문은 지금 다 끝난 걸로 봐야 할까요? 그 증인 신문 이후에는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나요? 일단은 증인 신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이었고 뭐 다음에는 누구를 부르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그 예정된 증인은 다 이제 소화를 하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주신문 그리고 반대 측의 반대 신문 그다음에 재주신문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 측에도 똑같이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재반대 신문으로 이어지고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발언의 기회를 재판부로부터 얻어서 허가를 한다면 뭐 질문을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재판관들도 중간중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물어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증거라든지 이제 채택할 증인
증인들을 정리해가는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예. 다 받아들여주지 않고 예. 일부만 채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에 근거해서 우리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증인은 필요성이 있으니 채택하고, 예. 아니면 일부 증인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증거 이제 조사 전에 어떠한 증거를 채택하고 증인 채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